지금 이 자리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차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문현 같은께서는 워낙 남북 관계, 특히 그 남북회담도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미사일 발사 실험, 특히 올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발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저 느낌에 그러는데 그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핵미사일의 역량, 다시 말하면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목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사거리라든지 또 발사 방식이라든지 예.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각 다른 그런 형태의 미사일들을 계속 쏴오는데 예.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것은 김정은이 금년 1월 2일 신년사, 육성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그 이후에 북한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최고 수뇌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다. 예. 그런 언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북한이 신형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는데 예. 그 엔진 출력을 감안했을 때 이제 북한은 그 새로운 엔진을 이용을 해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준비를 지금 갖춰 나가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오늘 시험 발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제 잠시 후에 북한이 중대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밝히지는 않았지만 방금 전옥현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또 2월 달에 있을 장거리 미사일,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중대 보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기들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우리는 아직 북한의 미사일 기종이 무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중장거리 미사일 정도로 보고는 있으나 예. 그것이 ICBM으로 단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그것이 ICBM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들이 소형화한 탄두를 실어서 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를 완성하는 예. 그런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거예요. 실제 보면 그 시점이 미묘한 시점입니다. 예. 말하자면 한미 첫 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지가 얼마 안 됐단 그럼요. 말이죠. 예. 일요일 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한국과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한 동맹, 위대한 동맹을 만들어 나가자. 예.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북한을 비핵화의 자리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가능한 모든 압박을 다하겠다. 예. 이런 이제 합의를 하고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 이런 도발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또 내일 모레부터는 G20 정상회의가 있어요. 독일에서 열리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북한이 일부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7월 4일은 45년 전에 7.4 공동성명이 나온 날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예. 이러저러한 그 정치적인 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북한은 이 시점을 택해서 자기들의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7월 3일이 또 북한이 전략군을 창설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과 국제사회 또 대한민국 새 정부가 자기들을 압박하고 뭔가 그런 방식으로 비핵화의 자리에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예. 그건 헛꿈이다. 대화와 제재는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예.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가능성. 예. 일단 거기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이에 양우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무기 체계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 계신 예. 우리 양 의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에 북한이 특별 중대 보도를 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예.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양 의원 생각에 예. ICBM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북한이 이런 특별 보도를 언제 했나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 의미 있는 성공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곧바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뭐 당장 기억나는 것이 지난 그 2월 12일 발사 때 북극성 2형을 처음 발사할 때도 예, 예. 곧바로 그것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뭐 5월 14일 발사도 있었고 예, 예. 5월 22일 발사도 이 발사가 있는데 주요한 발사를 할 때마다 그 발사한 거의 당일날 거의 편집을 해서 거의 공개를 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예. 보통 이제 하루에 텀 정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자기들도 내부에 뭐 이런 어떤 그 보안성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검토가 예, 있을 텐데.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당일날. 근데 보통 뭐냐 하면은 하루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사를 하면은 보통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에 사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실 내일 이런 어떤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루 텀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했다. 예. 곧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북한이 곧바로 한 거는요. 핵실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핵실험급의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발표다. 근데 무기체계를 발사하는데 곧바로 한다. 예. 그럼 뭐냐면 이 무기체계 발사 자체가 하루의 여유를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공개할 만큼 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것이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가운데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ICBM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북한이 여태까지 계속 미사일 여러 차례 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쏘는 것이 궁극적으로 ICBM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6월 22일에 무수단 발사였습니다. 무수단 발사가 이제 실패를 계속하다 6차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의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온 것이고요. 예. 그때 발사 때 그 굉장히 짧은 중거리 미사일 갖고 1,400km를 날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만 봐도 야 이거 상당히 예. 그 뭐라 그럴까 고도가 1,400입니다. 이러면은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있겠구나. 예.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보여줬고요. 잠깐만요, 양님. 자,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 고도나 사거리, 그러니까 예. 일반 미사일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왜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자, 해주세요. 이 미사일을 좀 설명 쭉 드릴게요. 예. 종류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300km 이하 정도의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예. 작전을 하는 미사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KN-52 독사라고 그래서 굉장히 한 150km에서 200km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 쓰는 건데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10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300km 이상에서 10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미사일이 북한이 갖고 있는 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스커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미사일이고요. 아. 스커드 제일 처음에 나온 B형 같은 경우는 330km를 날아가서 전술 탄도 미사일보다 조금 더 날아가는 거리고요. 그다음에 500km짜리 스커드 C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전역을 공격 가능한 게 바로 이 스커드 C형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북한이 또 최근에 스커드 ER형을 만들어서 스커드 예. 미사일 갖고 1000km를 날릴 수 있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제 그 중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 한 20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노동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등장한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거리 한 뭐 3,000에서 4,0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소위 이제 그 이 중장거리 미사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준중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거의 뭐라고 할까 괌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북한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ICBM이라고 하면 결국 인터컨티넨탈 그러니까 대륙간 대륙을.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륙을 날아가려면 보통 어느 정도 거리를 치냐면 예. 이게 냉전 시절 미소 간에 서로 경쟁하던 시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소 간에서 이제 소련에서 미국을 날린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5,500km 이상은 넘어가야 공격이 가능하겠더라라고 해서 ICBM의 기준이 5,500k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쏘면 ICBM을 평가를 하는데 예. 북한은 좀 예를 들어서 과거 소련하고 상황이 좀 틀리죠. 예. 미국까지 거리가 좀 더 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10,000km 정도는 날아가야 예. 공격적으로 공격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여태까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예. 가장 쏜 것 중에 미사일로서 가치를 가진 것 중에 가장 멀리 쏘는 게 얼마 전에 5월 14일 날 발사했던 화성 10
2호였습니다. 화성 12호가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한 5,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됐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그 5,000km짜리 미사일 저걸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사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예, 예. 몇 개를 더 묶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클러스터링 얘기하는데 다발을 묶을 필요도 없이 얘 자체를 단 분리만 시켜도 5,500km에서는 날아가겠구나. 예.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화성 12호 때 발사했던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 플러스 단분리만 적용을 해도 충분히 ICBM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화면 보면 주요 미사일 재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양현님, 그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예. 어떤 뭐 재원이랄까요? 예, 예. 길이나 뭐 이렇게 무게 이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KN-5-8이라고 지금 돼 있는 저 미사일, 북한에서 화성 13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것 이상 정도가 돼야 ICBM급이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저기에 어떤 탄두를 씌워서 날려 보낼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탄두가 가장 예,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보시지만 대포동 이제 2호나 1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의 뭐 길이가 뭐 한 30m 가까이 되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이 우리가 본격적인 ICBM이라고 평가를 안 하는 것은요. 예. 엔진 자체가 스커드 계열의 엔진, 그러니까 스커드를 발전시킨 노동 계열의 엔진을 쓰다 보니까 그 무게 대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이 굉장히 얼마 안 돼서 실전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최근에 화성 12호 때 보면은 그 백두산 엔진이라고 해서 신형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대출력 엔진을 개발한 걸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엔진을 썼을 때는 예. 충분히 한 20m 정도 길이의 미사일에서 충분히 그 어떤 핵탄두까지 싣고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되지 않겠느냐. 예, 바로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잠깐만요. 예. 자,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요. 잠시 후 3시 30분에 평양시고는 평양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저희들이 약간 시차를 두고 있죠. 특별 중대 보도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전체 조선 인민에게 알린다 그러면서 15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 시간으로는 3시 30분이 되겠습니다. 특별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 양 의원님, 문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양 의원께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는 방금 말씀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제 탄두에다가 핵무기를 예.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비록 ICBM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도 예.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해 쏠 수 있지요. 예. 우리가 ICBM에 주목을 하는 것은 예.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아직은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 예. 이렇게 봤는데 미국 본토 말씀이시죠? 예, 미국 본토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된다면 예. 그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런 입장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봤다면 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외교적인 경제 압박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선택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하겠다. 예. 거기에는 군사적인 선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예. 얘기는 뭐냐면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미국 본토로 날려보내고 공격할 수 있다면 예. 미국으로서는 그걸 감내할 수 없다. 아.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오늘 북한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는 잠시 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예. ICBM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압박을 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내겠다. 올바른 여건 하에 대화를 나오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고 나간다면 예. 좀 더 강력한 그런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이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월 4일. 말씀하신 7.4 남북 공동성명이 그러니까 평화체제에서 첫 협정을 맺었던 데가 40년 전인데 45년 전이죠. 1972년이죠. 72년이었으니까. 45년 예. 전이군요. 예. 그런데 또 마치 이제 오늘 이제 그 독립기념일인데 뭐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런 도발을 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어서 예.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한 중요 계기 때마다 예. 자기들의 입장을 미국에 또는 대한민국에 또는 국제사회에 보내기 위해서 예. 그 날짜를 선택을 해서 도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맞춘 것이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뭐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수하시하지 않는다. 예. 그런 방법은 결코 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만나서 예.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쌍중단 쌍궤 병행.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쌍궤 병행.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모님 잠깐만요. 네. 자, 3시 30분에 이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특별 중대 보도를 한다고 했는데 잠시 전에 북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예고 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려주시죠.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15시부터 특별 중대 보도가 있겠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에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15시부터 특별 중대 보도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 반복해서 3시 30분에 특별 중대 보도가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지 ICBM 이야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 얘기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양위님, 금방 이제 보도를 할 텐데 발표를 저희들이 좀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를 했는데. 그 발사 이후에 그 사거리와 고도, 그러니까 저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정보 자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판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보통은 사실은 이제 이 발사되는 고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냐면은 속도하고 고도가 틀립니다. 일단은 이 날아갈 때 보통 이제 한 중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날아갈 때 마하 뭐 한 7에서 8 정도 속도로 날아가는데. 자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하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가 발표됩니다. 예상대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명령을 할 김정은 위원장이 하달했다고 합니다. 화성 14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저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 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 조선의 불패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 공업의 위력에 대한 1대12이며 세계를 두고 강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봉가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평양. 예, 자, 북한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오후 3시 30분이죠. 3시 30분에 정확히 오늘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전 9시 30분에 발사를 했고요. 39분간 비행을 했습니다. 최대 고각도를 살려서 발사를 했고 2,802km 정점 고도였고 933km를 날아갔다. 하지만 주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 조선중앙방송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은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 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 조선의 불패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 공업의 위력에 대한 1대 10이며 세계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적대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평양. 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문 의원님, 무슨 내용이 나올까 저희들이 예의주시했는데 우려대로, 예상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앞서 정부 소식통이 얘기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런 언급을 했지요. 일단 사거리만을 보면 이제 준 장거리 이 정도로 봤지만 ICBM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역시 북한은 ICBM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특히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서명 문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요. 증거를 제시하는 예, 것처럼 그렇죠. 믿어라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1월 1일 육성으로 한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레드라인으로 금지선으로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날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고 또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지금 북한 측 성명 발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국의 핵 공갈 위협을 종식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을 향해서 직접 미국을 겨냥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것을 과시한 것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9시 30분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39분을 날아갔다. 이 자체로 자기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39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멀리 날아가 봐야 뭐 한 10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까지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한 40분 가까이 이렇게 비행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소위 대기권 밖에서 이 ICBM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우주 공간에서 분리를 해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재진입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우주 공간에서 재진입하는 이 단계를 모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북한이 안 해본 게 아닌 것이요. 저는 지난번에 화성 12호 발사 때도 이걸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때도 거의 한 30분 11초를 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3월 달에 했던 그 액체 3월 분출 시험 맞습니다. 분출 시험을 했던 거를 그 엔진을 가지고 이제 1단만 만들어서 화성 12호를 쏜 거고요. 쐈을 때 30분 11초를 비행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5,000km 날아가는 비행이라고 하면은 아마 25분 정도면 충분한데 한 중간에 5분 정도의 시간이 비었다라는 것은 우리 뭔가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분리하고 다시 이제 들어오는 이걸 모사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이제 그런 추정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40분이라는 거는요. 제대로 그 소위 말해서 이 분리돼 가지고 해서 하는 단계가 모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게 화성
화성 14호입니다. 14호. 14호는 뭐냐면 우리가 예. 보통 KN-14라고 얘기하는 미사일이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2단 분리가 되는 미사일로 이제 ICBM으로 봅니다. 2단 분리.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공개한 ICBM급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KN-08하고 KN-14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KN-08은 이 외양상 봤을 때 3단 분리였고요. 그다음에 KN-14가 이제 2단 분리. 그러니까 아마 지금 화면에 있으시 모르시겠는데 지금 이게 가져 나오신 요거는 이제 설명이 안 스커드, 됩니다. 스커드인데 이제 제가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면을 혹시 이게 있으시면요, 2015년 열병식 때 ICBM 들고 나온 거를 그때 아마 있었죠. 보시면은 예, 그때 예, 예, 그때 예. 처음 이제 그 14가 화성 14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게 2015년 열병식 때 나왔던 2015년 예, 열병식 때 공개가 됐었는데,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2단 분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사거리는 아마 3단 분리보다 사실 조금 짧을 겁니다. 예. 짧을 거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한 7, 8천 정도는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추정을 합니다. 일단 이게 대략적인 추정인데 예.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러면 분석을 해봐야 될 거고요. 연료부만 분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보통 이제 말씀드리면 예, 예. 이제 화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보통 제가 지금 이 들고 나온 모형은 스커드 미사일 모형을 들고 나왔어요.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 길이가 좀 짧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가 이게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화성 그 14 같은 경우는 한 최소 15에서 16m 정도, 그러니까 5, 6m 정도 훨씬 더 길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미사일이 있으면요, 미사일이 이렇게 이 수직 발사돼서 발사가 되는데 예. 이 미사일을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보통 미사일 구분이 앞쪽에 탄두부가 탄두부가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유도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산화제 뭐 이제 그 액체 연료 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이거 1단 구성일 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단이라든가 3단 구성이 되면은 이 안에서 한 번 더 나뉩니다. 그렇죠. 나뉘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이 스커드 같은 경우는 그냥 분리가 안 되고 통째로 날아가는데 2단만 돼도 이 단이 분리가 되고요. 또 근데 2단 분리라고 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앞에 탄두가 한 번 더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3단하고 비슷한 거죠. 예. 분리된 탄두부에서 뭘 하냐 하면 이 우주 공간에서 이 탄두부가 날아가는 것인데요. 날아가다가 이 탄두부 안에도 이 로켓이 조그만 로켓 모터가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자세 제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떨어지게 거기서 딱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북한의 재진입 기술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 탄두부 끝에 달려 있는 그 이제 그 조그만 로켓 모터, 그걸 우리가 PBV라고 부릅니다. 예. 포스트 부스트 비클이라고 부르는데 예, 예. 이게 소위 이제 후추진제라고 하죠. 이 후추진제로 얼만큼 잘 내가 원하는 위치로 딱 조절해가지고 때릴 수 있게 하느냐. 예. 그게 이제 소위 ICBM의 핵심 기술력입니다. 근데 바로 그 후추진제 부분을 아마 지난번 화성 12호 때 한번 예. 보여줬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화성 12호와 14호의 차이는 뭐냐 하면 12호는 그 이 단이 분리가 안 되고 1단이 날아가다가 탄두부만 분리된 게 화성 12호였다면 화성 14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분리가 돼서 2단으로 분리가 되고 예. 그 상태에서 나중에 탄두부가 떠져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 이제 확실히 진보된 모습을 이전보다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소한 사실 사거리는 좀 더 계산해 봐야 되는데 예. 뭐 미국 본토를 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최소한 뭐 알라스카까지 포함을 해서 뭐 예. 하와이나 이런 지역에까지는 충분히 사거리상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된 모습은 아마도 이제 화성 13, 그러니까 3단 분리 정도가 되면은 확실하게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933km를 날아갔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 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일본에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 뭐 가장 먼저 일본 쪽에서 반응을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 예상으로 좀 빨리 이걸 기술을 개발을 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 그렇죠. 예. 이 이제 뭐 기술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발사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다만 금방 양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워싱턴까지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ICBM이 완성됐느냐, 다시 말하면 실전 배치됐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좀 유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런 발사를 하고 또 이것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이 천명을 한 것은 예. 김정은으로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앞에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리고 북한이 이 변화할 수 있도록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 예. 특히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예. 중국이 역할을 잘해주면 고맙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4월 초에 미중 간에 말하라고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조금 더 강경해졌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중국의 태도가 좀 바뀌었고 뭔가 이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4월 위기설을 그럭저럭 넘겼단 말이죠.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새 정부는 대화 가능성, 다시 말하면 제재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겠다. 제재 일변도만으로는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그동안 북한도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 6월 달 이후에 한 달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무언가 예.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예. 이것은 결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의 단독운행을 포함해서 이제 3자 제재의 칼을 뽑아들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젠 북한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어요. 2005년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미국이 계좌 동결을 했을 때 예. 그때 상당히 북한이 아주 아파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로 무슨 미사일 실험하지 않았나요? 예, 그랬었죠. 제재 이후에.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걸 뭔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예. 카드로서 예. 또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뭔가 위력을 과시하고 김정은 중심으로 뭔가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런 태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를 함께 담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문 의원께서 배경까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자, 양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뭐 국방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높여나가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 어떤 뭐 전자권 전환 이런 거 하는 거 뭐 충분히 그거는 한 나라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핵심은 뭐냐면 상황이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으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북한의 핵 능력 자체가 이제 거의 사실은 이미 한반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전혀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예. 이게 전략적 의미로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미국 공격을 하게 함으로 해서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개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의 일종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사실 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가서 뭐 이 미국하고 관계 잘하고 오셨지만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대한민국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예. 이 확장 억제라는 게 우리 과거 얘기하는 해구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국방개혁, 당연히 어떤 뭐 전자권 전환 이런 부분들 같이 가지만은 어쨌거나 이 확장 억제라는 이 중요한 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축 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킬체인을 한다, KMPR 한다, KAMD 한다, 이거 자체는요 사실은 비핵 수단을 갖고 핵을 막는다는 건데 이게 절대로 핵 전략에서 주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핵 전략의 주 전략은 핵으로 막는다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핵을 지금 보유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걸 끌고 들어와서 미국의 핵으로 지금 북한 핵을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난 다음에 비핵 수단을 추가로 해서 이걸 막겠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역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예. 뭐 북한하고 해가지고 해서 뭐 핵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그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입장에서 무엇가 최고의 국익이냐. 이거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예. 지금 사실 우리 국방장관도 아직 지금 비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어떤 뭐 인사 논란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이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예.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뭐 장관을 임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해서 지금 태세를 빨리 바로 잡고 네. 준비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은 네. 아마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거 쏘려고 지금 이전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예. 제가 볼 때 왜 못 쏘냐면 아마 대통령 미국 가 계실 때 쏠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아마 기상 상태가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좀 날씨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그 기상이 지금 딱 허락하는 날 제일 좋은 날 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류의 도발이 계속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예. 우리 뭐 군 자체도 그렇고 정부 자체도 그렇고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져진 모습으로 예.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 예.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양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그럼요. 같은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뭐 ICBM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협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만으로도 한반도 어디든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정말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인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을 비핵화의 자리로 이끌어낼 것인가 예. 이것을 결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방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 때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이 북한 정권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도발은 북한 정권을 피폐하게 만들고 예.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이렇게 북한은 우리의 대화의 요구를 외면하고 예. 우리를 오히려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한미 간을 이간시키고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예.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동맹, 그다음에 확장 억제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북한이 정말 이 비핵화의 요구를 계속 거부를 한다면 예. 이제는 특단의 결심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에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놓는 문제.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하는 것은 그건 뭐 정말 당연한 위치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미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한국의 국내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번복하거나 일정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런 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미가 조속히 배치하고자 하는 예. 미국의 또 그 바램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사드의 배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북한을 비핵화의 대화로 유도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력을 갖추을수록 북한의 핵미사일은 무력화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지고 있어봐야 쓰지도 못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말이죠. 문 의원님 생각에는 이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이 북한 측이 주장하는 이 성공이 사드 배치의 어떤 그 배치 자체를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절차적 당위성, 정당성 때문에 조금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할지 좀 이렇게 미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예. 국내법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치를 완료하고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예. 잘못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요. 양 의원님 예. 사드 배치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게요. 사드 배치는 이제 아까 뭐 확장 억제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장 억제 수단 중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장 억제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비핵 수단, 그러니까 핵이 아닌 걸로 하는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 자산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타 뭐 다른 핵을 탑재하지 않은 전략 폭격기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이제 정말 핵으로 하는 거, 미국이 가진 ICBM이라든가 SLBM 같은 걸로 북한이 만약 공격하면 보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본인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지금 한반도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비핵화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술핵을 갖다 놓을 수 없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전진 배치가 쉬운 상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략 무기는 전진 배치가 되면 더 이상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소위 그냥 그럼 이 소위 북한이 소위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예. 전진해 놓고 전진 배치해서 쓸 수 있는 확정 억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거든요. 예. 우리가 미국의 확정 억제를 요구하면서 사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요. 이건 완전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아까 국내법적 절차를 이렇게 존중한다. 예.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이런 부분이 스무스하게 못 지나간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것도요 법적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기준 같은 걸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안보 등 중요한 사유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절차 일부를 생략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국민들이 좀 아픈 감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 절차를 하나하나 따라가자 좀 힘든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조금 좀 다른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지금 외교 안보팀을 빨리 지금 이 모양새를 갖추셔야 된다. 예. 지금 국방장관 없는 상황 이 상황 지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전임 장관이 계속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전 정부 예, 장관이 하고 예, 계시긴 예. 합니다만 소위 새 정부면 맞춰서 서로 돼야 되는데 그래요. 예. 우리 지난번 사드 보고 누락 문제처럼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또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북한이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동결 폐기 그러니까 동결 상태에서 북한은 절대 멈추려고 그러지 폐기로 안 넘어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단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 동결을 한 다음에 폐기로 간다. 사실 동결해야 폐기로 가는 건 맞는데 동결 상황을 분명히 북한은 계속 이용하고 그 상황으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예,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입니다. 평양북도죠. 북한 방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3시 30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중앙TV에서 지금 오늘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북한이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화성 14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인데요. 자, 저 양 의원님 지금 보시죠.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만원경을 보면서 오늘 뭐 참관을 했다. 아까 그 북한 아나운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보시면 지금 잠시 전에 올라가는 장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게 그 2015년 때 나왔던 열병식 때 나왔던 그거와 같은 유형 맞습니까? 아니 모양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요? 모양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고요. 예. 그러니까 2014년 거는 그냥 앞부분이 둥그렇게 하나가 돼 있었는데 지금 모양을 보고 있으면은 위에 그 탄두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 화성 지난번에 12랑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화성 12 때는 보면 그 위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이 단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약간 윗부분이 살짝 마치 총알 같은 모양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탄두부와 탄두부 아래에 2단 부분까지 이렇게 딱 결합돼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래 1단 부분은 굉장히 길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북한이 그 뭔가 여태까지 얻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다른 식의 어떤 그 이 미사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화성 13이라고 알려진 미사일도 아마도 이제 다른 형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성 12호나 이런 것들을 발사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미사일 설계했던 것들은 이제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설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증이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12호 발사하고 14호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데이터에 바탕을 해서 이 어떤 미사일의 모양새를 바꿔나가고 있다. 지금 미사일 전반적인 모양새는요 생긴 것이 과거 그 냉전 시절에 그 소련이 운용을 하던 SS-18 사탄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과 상당히 그 유사한 정말 전형적인 ICBM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지금 있고요. 저 장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승인하는 그 사인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국방과학원. 국방과 사인인데 지금 예. 저 사인을 공개한 게요. 과거에 언제 공개를 했습니까? 핵실험할 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발사 자체가 핵실험급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이렇게 긴급하게 발표하고 사인을 보여줌으로써 이 중대성을 스스로 지금 부여하는 나왔는데요. 것이고요. 예, 양 의원님. 차량은 지금 저게 중국서 수입했던 6대의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지난번에는 저 차량 중에 4대를 예. 그 위에 발사관 둥그런 발사관을 발사해서 개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 그게 아니라 예. 그냥 그 이 미사일 자체 길이도 많이 길어졌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저 미사일이 한 화성 14 같은 경우 16m 정도인데 지금 가서는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차량에서 곧바로 안 쏘고 뛰어서 지금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게 왜 저러냐 하면은 특히 이제 저렇게 ICBM급의 연료가 그 고체 그 엔진, 그러니까 액체 연료 엔진이 되면은요 엔진의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화염이 엄청나게 세서 차량을 바로 옆에 붙여놓고 있으면 잘못하면 차량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간이 발사대를 세워놓고 간이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런 열기나 이런 거에서 발사 차량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을 볼 수 있고요. 저 장면은 이제 발사 장면입니다. 직후고요. 예, 직후 장면인데 잠시 뒤면 1단 로켓, 예. 2단 불리니까 1단 로켓 아래쪽에 아마 이제 대기권 지나서 한참 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이 미사일 자체의 굵기도 상당히 굵어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길이가 굵어졌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충분하게 이 탑재 중량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집어넣고 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KN-58이나 KN-14가 공개됐을 때 이 미사일을 보고 있으면은요, 야 저게 엔진 출력도 약하고 탄두 부위가 크기가 작아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라고 하는 것을 탑재하기는 어렵겠구나.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는 스커드에는 지금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한 직경 70cm 정도 크기의 중량이 예를 들어서 최소 500kg 정도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를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닌가. 지금 일단은 예상할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한 것은 측정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장착을 하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런 ICBM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정은 위원장, 사실은 이게 참 개발에 관여했던 사람들, 격려해서 박수치는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요. 문 의원님, 그 김정은이 집권 6년 차입니까 올해로? 그렇죠. 2011년 12월에 그렇죠. 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니까. 김정일 비서나 전 위원장이나 비해서 국방위원장에 비해서 이런 모습 보면 그 호전적인 기질, 그러니까 물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을 했지만 이 핵에 계속해서 탐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제 불안감을 이렇게 만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북한 내부 사정도 아마 충분히 좀 감안을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면 내세울 만한 업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나이의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사실은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을 그 당시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미사일 관련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29 합의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 229 합의를 팽개쳐버리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실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북한 정권,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김정은을 단시간 내에 북한 최고의 지도자로 올려놓는 것이 더 시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현상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작년 1월이었죠. 작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4차 핵실험을 할 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그렇게 빨리 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의 CIA, 중국, 대한민국 이 정보당국도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5월 달에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핵실험을 한다면 당대회 이후에 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작년에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저런 이 서명을 보여줬단 말이죠. 예, 예. 핵실험을 승인하는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는 핵폭탄을 개발했다면 아들은 그것보다 훨씬 위력이 강한 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지도자다. 예. 그래서 그걸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예. 또 북한 내부에서 예. 김정은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빨리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었고 그 핵실험과 함께 이어서 바로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은 이런 핵미사일에 집착하고 경제 핵 병진 노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역시 정권의 안전,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시키고 김정은의 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것과 동시에 대미 메시지도 물론 같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예. 자, 양 의원님. 예. 아까 저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도발을 어제부터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사전에 예. 감지를 했다. 그런데 예. 그냥 또 방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이렇게 예, 예. 감시가 예. 가능한가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이게 좀 우리 안타까운 점인데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직 충분한 감시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왜 가능하냐면요. 예. 그 우리 얼마 전에 지소미아 난리 났었죠. 왜 한일 정보보호협정. 예. 근데 저는 이 상당 부분이 지금 일본 정보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지금 그 발표를 한 것도 일본 언론이었고요. 일본 언론이 왜 제일 먼저 발표를 했냐면 그건 그 일본의 그 방위성 자체가 이걸 거의 그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같이 공개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랑 좀 상황이 틀려서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쌓아 올린 13개의 위성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상대로.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이 40분 비행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실 제일 먼저 방위성에서 먼저 제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이 첩보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사실은 이제 일본 쪽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그런 징후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 수단들은 소위 이것이 ICBM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이 레이더 같은 것들, 이 대북 쪽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게 대한민국 중부 지역 어디서 북한을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이 레이더도 결국 볼 수 있는 고도 자체가 ICBM 올라가는 고도까지 못 봅니다. 2,000km 이상 올라간다고 하려면요. 좀 더 멀리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력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레이더를 보려고 그러면 그 위까지 이렇게 각도를 올린 상태로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레이더를 이거 어디서 판단하기가 제일 좋냐면 지금 일본에 배치해 놓은 미국의 그 엑스밴드 레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군이 감시하기 제일 좋았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정보들이 상당 부분 나왔을 거고요. 근데 우리 이지스함들이 뭐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궤적을 쫓아가지만은 역시 이지스함도 위로 올려볼 수 있는 각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능력을 감시한다. 대한민국 혼자 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한 기조 안에서 미국을 활용을 하든 일본을 활용하든 심지어는 뭐 중국이 만약에 도와준다면 중국을 활용하든 간에 최대한 주변국을 활용을 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탐지하고 억제하는 게 제일 핵심이다. 이게 안 되고서는 뭐 전작권 전환 국가가 전략적 정보 능력, 정찰 능력 없는 국가는요 스스로 전쟁을 결정하거나 전시작전권, 통제권을 운용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의원님, 그 오늘이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요. 그 사실은 오토 본비어 그 사망 사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미국 측 어떻게 반응을 해오려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실패했다.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오토온비어가 억울하게 북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요 얼마 전에 이제 맥메스터 그 안보보좌관이 그 한 인터뷰에서 그런 발표를 했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책 구상 중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리고 늘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매일 보고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가급적이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이 정말 그런 그 여건, 그런 대화의 자리에 나왔을 때 사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계속 협박을 한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우리로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을 했듯이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을 하고 그걸 통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구상은 맞고 또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호응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호응해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시도를 했지만 사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이 7.4 공동성명 발표한 지 45년이 되고 그동안 남북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90년대 고위급 회담, 2000년대에는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건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가 아쉬울 땐 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럼 그런 북한에게 계속 당할 것인가 또 당할 것인가 그걸 놓고 우리는 중대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 새 정부 들어서 좀 남북관계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풀어보려는 이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양윤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뭐 해야 됩니다. 언제 전쟁하는 국가끼리 대화하는데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인데요. 북한이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요, 대한민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우리는 핵 가졌는데 니들은 핵 없다. 우리는 핵까지 미국하고 얘기할 거다.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야, 미국이 지금 니네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뭐 양상이 되는데 니들 빨리 미국 나가라.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권을 미치겠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거는요, 지극히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국제 정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핵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보십시오. 소위 공식적인 핵무장 국가 5개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니 파키스탄이니 뭐 이스라엘 여기는 공식적인 핵무장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5나라 뭐냐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P5. 그러니까 이게 국제 질서를 이 5개 국가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북한이 딱 핵무기 불법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딱 발 올리면서 야, 우리도 국제 질서 사회의 일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요, 이게 군사적 합리성이라든가 이걸 봐서는 사실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고 그래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국제사회에 같이 뭐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부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그 국제 질서를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어떤 대가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나가는 건데 그 합의를 차마 깰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해구산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뭐 미국, 뭐 중국 이 나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만큼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북한이 이렇게 했으면요, 원래 미국의 말대로라면은 지금 당장
미군이 몰려와서 북한 타격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게 그런 행동이나 이런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모 전단 보내고 이런 행동은 있겠지만은 예. 사실 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 양현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사일 탐지 체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화면에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예. 지금 일본과 미국 자산들 있죠. 이지스함에서 예. 저런 레이더들이 다 탐지가 가능한가 봅니다. 위성을 예, 맞습니다. 근데 제외하고요. 이제 예. 다만 한 가지 볼 거는요. 예, 예. 이게 모든 구간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각 아. 그 탐지 센서들마다 자기가 예.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구간이 거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BIRS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 시스템 저건 예, 예. 뭐냐면은요. 예, 미국.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곧바로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 궤도를 기다려가지고 탐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건 뭐냐면 열 탐지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상에서 열이 크게 번쩍번쩍한다. 그럼 예. 이게 불일 수도 있고 미사일일 수도 있지만은 예. 그거를 딱 탐지해가지고서 어디서 빨리 쐈다. 이거를 먼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측정을 하지만 어느 궤도 어떻게 방향이 날아가지 모르니까 예. 레이더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와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정찰 위성들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예. 실제 이런 걸 발사하기 전에 이렇게 저런 차량들이 와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을 미리 관측을 하면서 예. 이게 ICBM급이 와가지고 가서 준비를 하고 있네. 아.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지스함 같은 거는 바다 쪽에서 지상 쪽으로 보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각도까지는 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센서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 이 미국 같이 돈 많은 나라도 다 그거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지금 이렇게 북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예. 지금 뭐 중동에서 IS하고도 싸워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남사군도 서사군도 이렇게 동중국해 문제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정찰 자산을 집중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예. 한 나라의 방어 능력이다. 예. 우리가 역사적 교훈이 뭐냐면은요. 결국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우리가 왜 못 막았냐면 적의 의도를 몰랐으니까 못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었다라고만 얘기를 못하는 것이요. 그 능력 갖고 마지막에 몰아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몰아냈지 않습니까? 물론 명군 도움 받았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적이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고 할 거다라는 걸 예. 미리 알아야 그거에 적절한 그 어떤 군사력을 키우고 그걸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현 정부에서 이 능력만큼은 중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정군의 즉각 대응 태세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보리 제재,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 의원님, 국제사회가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대응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발 이후에 안보리 제재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예.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의 문제, 저희들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고 이번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베 신조 총리는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국제사회 공제 한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좀 더 압박해서 상황을 끝내야 된다. 예.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직 김정은을 뼈아픈 고통을 갖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작년에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22705 또 5차 핵실험에 대해서 2321호 이런 것들을 이 안보리 결의를 채택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북 압박과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 특성이 거의 대부분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으면 그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뭐 6.25 전쟁 이후부터 북한을 지속적으로 제재를 해왔고 또 북한과 미국과의 거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뭐 방코델타 아시아 케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제대로 좀 조치를 취해라고 그러는데 아마 중국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겁니다. 조금 전에 푸틴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오늘 김정은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게만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좀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는 것은 자기들도 성실히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제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단둥은행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역시 중국이 키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결심하면 김정은의 생각을 돌릴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아마도 중국을 향한 조치, 이제 시범 케이스로 단둥은행을 했지만 예. 그거보다 훨씬 강한 조치,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의 수위를 예. 점점 높여 나간다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예. 중국이 김정은의 목줄을 꽉 조이게 되면 예. 김정은으로서 스스로 나올 수는 없으나 네. 정말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네.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도 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 의원님께서 지금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요. 중국 당국이 북한 ICBM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서 유엔 결의 위반했다 이렇게 비난을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양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예. 뭐 간단히 좀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 이제 오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추가 핵실험 가능성 가능하다면 그 시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이게 결국은요, 이 북한이 이런 거를 할 때는 다 연계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핵 자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뭐에 실어 보낼 건데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보면 미사일 발사와 그 핵실험은 예. 같이 가지 않습니까?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건 뭐냐면 지금 미사일 먼저 쐈기 때문에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앞으로 한 달 내에 혹시 핵실험이 있지 아, 않을까 그래요? 라는 부분들. 왜냐면 예, 여태까지 예. 그랬으니까 예, 예. 일단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되고요. 패턴을 보자면 아마 그렇다.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압박을 가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의미가 완전히 남다를 것이요. 예, 예. 이전에 북한 핵실험 한 결과를 보고 있으면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사이,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요즘을 치면 전술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파괴력. 예. 그래서 아마 100킬로톤 미만 정도의 파괴력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그럴 거고요. 예. 그 정도 돼야지 지금 ICBM급에 실어서 보냈을 때 예. 미국에게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정말 대대적인 핵실험이 이번에는 이전보다 큰 규모로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대비를 하고 어떤 그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예. 이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수석 연구위원님 그리고 양호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